안녕하세요. 강전식입니다. 먼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오석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단계 멤버십 중 위에서 두 번째 단계인 대본 집필팀에 가입해 주신 최용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것처럼 한때 동북아를 호령했던 고구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가운데 이런 댓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더군요. 중국 역사학계가 고구려의 중국 귀속자법을 완성한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안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이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겁니다. 대안이라기보다는 그저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고구려 인구는 패망 당시 69만 호였던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인구로 환산해 보면 275만에서 5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패망 후 일부는 당나라로 끌려갔고 일부는 돌고리나 또는 후일의 몽골 지역 쪽으로도 흩어졌지만은 대다수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 주민이 되었을 걸로 봅니다. 만주학을 연구한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파멜라 카일 크로슬리 교수는 발해 인구를 약 150만에서 400만 명 정도로 본다고 했는데, 한국 학계에서도 300만 명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발해가 패망하자 발해 세자 대광현은 유민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로 귀순을 했죠. 하지만 대다수는 만주에 남았을 건데, 당시의 발해인, 아니 고구려인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점을 밝히기 전에 먼저 정리해두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고구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1000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번 국적이 바뀌고 타민족과의 피도 섞여서 정체성이 아리송해졌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고구려의 후예로 봐야 할까요? 동이족도 그렇고 고조선 그리고 부여도 그렇지만은 고구려의 경우도 세계의 각처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을 살펴보기 위해 1957년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에드워드 쉴스 교수가 프라이모디얼리즘, 곧 원초주의란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는데, 이 원초주의 또는 원초론은 민족을 원초적인 사회적 결속으로 생각한다는 개념으로서, 당초는 그 혈연 관계가 중심이었지만은 런던 정경대학의 앤서니 디 스미스 교수에 이르면 혈연을 포함해서 종교, 공동조상의 신화, 공유된 역사적 기억, 전문적인 명칭, 어떤 공통적인 문화 요소, 고향과의 연계, 엘리트 구성원 속에 존재하는 어떤 일심동체적인 의식 등의 개념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나는 고구려의 경우도 원초론적으로 접근해야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서 활약했던가 하는 실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혼자 해 왔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야 하시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인데요. 이 비슷한 설화가 청나라의 태조 무황제 실록이나 만주실록 또는 청사고에 실려 있습니다. 이걸 소개한 분은 전원철 박사로, 이 강의는 그분의 연구 결과를 원형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선녀가 목욕을 하러 지상의 연못에 내려왔다는 식의 이야기는 몽골의 호리투메두 메르겐 설화에도, 일본의 하고로모 곧 날개옷에도, 또 오키나와의 동화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연구자에 따르면 그 원형은 고대 국가 숙신의 그 전설이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만주 버전입니다. 문장을 인용할 태조 무황제 실록의 태조 무황제는 여진을 통일한 누르하치를 가리킵니다. 결국 누르하치 실록인 셈이죠. 만주가 원래 시작된 곳은 백두산 동북쪽에 있는 부쿠리 산 밑의 한 연못이었는데 그 이름은 불우리였다.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세 선녀가 연못에서 목욕을 했는데 첫째는 엉굴런, 둘째는 정굴런, 셋째는 퍼쿨런이라 했다. 목욕을 마치고 물가로 올라오자 한 신령한 까치가 붉은 열매를 물어다 퍼쿨런의 옷 위에 놓았는데 색깔이 매우 영롱하고 고왔다. 퍼쿨런은 그 열매가 마음에 들어 손에서 떼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에 물었다. 그러다 옷을 막 입으려는데 열매가 뱃속으로 들어갔고 즉각 임신한 걸 느끼게 되자 두 언니에게 나는 배가 무거워 함께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고하니 두 언니는 우리는 일찍이 불로장생약을 먹어 죽을 걱정은 없다. 이는 하늘의 뜻이니 네가 몸이 가벼워진 후에 올라오는 것도 늦지 않다. 라고 말한 뒤에 떠났다. 퍼쿨런은 그 후 아들을 낳았다. 이는 셋째 선녀가 낳은 아들이 만주의 시조가 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시조에 대한 것은 뒤로 미루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백두산, 장백산, 백두산 부근의 연못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었다는 세 선녀의 이름입니다. 만주어에선 에가 우리말의 어 정도로 발음이 된다고 해서 앵굴렌을 엉굴론, 쟁굴렌을 정굴론, 페쿨렌을 퍼쿨론으로 표기했는데 그중 두 번째 정굴론에 대해 중국의 한 연구자는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정고류는 원래 기록에 정구룬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진국을 의미한다. 그 이름은 발해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의 국호인 진국과 서로 같아 만주인의 발해국에 대한 민족적 기억을 설명해준다. 둘째 언니 정굴론의 이름이 발해국을 가리킨다는 그 놀라운 얘기를 한 겁니다. 정굴론의 굴론은 나라를 뜻하는 구룬에서 왔는데, 사실 구룬은 내가 한자 37강에서 막 강의했던 것처럼 고울,
나라의 뜻으로 발전하는 골, 개국 곡자 골에서 유래한 구루가 세월과 함께 구룬으로 바뀐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구루에서 구려, 고구려의 한자 표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1000년 뒤에 만주어에서 구룬으로 바뀐 이 말은 선녀 이름에서는 굴론이 된 거고 한자로는 고륜으로 표기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맏언니 엉굴론의 굴론, 막내 퍼쿨론의 쿨론도 나라란 뜻입니다. 그럼 아이를 낳았다는 막내 선녀의 이름 퍼쿨론은 무슨 뜻이 될까요? 만주어에서 퍼는 올드의 뜻이고 쿨론은 나라의 뜻이니까 퍼쿨론은 구국, the old country, 곧 옛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나라에 대해 앞서 소개한 그 중국의 연구자는 일부에선 퍼클런을 원래 기록에서 퍼구룬으로 표기된 옛나라로 보는데 역사적으로 발해국의 초기 수도가 옛나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흔히 옛나라는 발해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까닭에 발해국을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넓게는 만주 역사상의 고대 국가를 통칭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언니 정굴론이 발해국을 가리키는 이상 막내 동생 퍼쿨론이 또 발해국이 될 수는 없겠죠. 힌트는 퍼쿨론이 만주국의 시조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만주국의 이름은 청나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청나라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금나라였죠. 퍼쿨론은 청나라를 낳은 금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금나라, 후금이죠. 자, 이렇게 되면 세 자매가 상징하는 세 나라 가운데 두 나라가 밝혀진 셈이네요. 나머지 빈칸으로 되어 있는 엉굴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고구려 영웅. 만주어로 엉굴론은 큰 나라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금나라 앞에 있던 큰 나라가 발해국이었다면 발해국 앞에 있었던 큰 나라는 고구려였다고 봐야죠. 결국 선녀 세 자매의 본명은 고구려, 발해, 금나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청나라를 낳은 금나라와 더불어 그 선배국가인 발해와 고구려가 만주인의 의식 속에 뚜렷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퍼쿨론은 아들이 성장을 하자 하늘이 너를 낳은 것은 동이국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물길을 따라 그곳으로 가라 하고 작은 배를 내준 뒤에 호련히 사라집니다. 아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백두산 동남쪽에 있는 오막해, 오타리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세 성씨의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예의 태조 무황제 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녀 퍼클런의 소생으로 성애시는 중국어로 금이고 교로는 성이며 이름은 부쿠리 영웅이다. 하늘이 나를 내려보낸 건 너희들의 난을 평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해준 말을 상세히 전하니 무리가 모두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마침내 손을 맞잡아 가마를 만들어서 모시고 돌아갔다. 새 추장은 오랜 싸움을 그치고 부쿠리 영웅을 함께 주군으로 받들며 백리부의 여인과 결혼시켰다. 그는 나라 이름을 만주로 정한 뒤 그 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퍼쿨론이 낳은 아들의 성은 애신교로이고 이름은 부쿠리 영웅이었습니다. 만주실록 등의 다른 문헌에 부쿠리 용숀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용숀은 만주어로 영웅이라는 뜻이니까 그 앞에 붙은 만주어 부쿠리의 뜻을 좀 알아보기로 할까요? 몽골 고원에 서 있는 돌궐 제2제국의 퀼텍인 비석에는 고구려가 무에클리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돌궐어에서 나중에는 이 돌궐이 터키가 되죠. 돌궐어에서 ABC 할 때 B음과 M음은 상호 전환이 되는데, 당나라 때 편찬된 산스크리트 소사전인 범어잠명에 보면은 고구려는 무구리라고 한다 라고 적혀 있고, 역시 당나라 때 편찬된 당범양어 쌍대집의 인터넷판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붉은 선 안을 보세요. 고려 가로 열고 무구리 가로 닫고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런 표기가 서양에 전해졌던 것인지 동로마 제국의 역사학자 테오필락트 시모카타가 서기 618년에 펴낸 역사에는 아바르 곧 유연이라는 나라를 서양에서는 아바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곧 유연이 돌궐에게 패망한 후 그 잔존 세력이 무크리 MOUKRI 무크리로 망명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위키피디아 영어판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붉은 선 안에 보이는 무크리는 당범 양어 쌍대집의 무구리나 태조 무황쟁 실록의 부쿠리와 같은 겁니다. 포고리라는 한자를 차용해서 표기한 부쿠리는, 이 만주어는 고구려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앞에서 살펴본 부쿠리 용숀 또는 부쿠리 영웅은 고구려의 영웅이란 뜻이 되지 않나요? 만주의 시조 부쿠리 용숀이 고구려 영웅이란 뜻입니다. 부쿠리 용숀의 이름뿐만 아니라 선녀들이 내려왔다는 그 산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한자로는 포고리산, 만주어로는 부쿠리산인데, 장백산 곧 백두산에서 동북쪽으로 6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부쿠리산의 이름도 고구려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만주인의 의식 속에는 그 옛날 자랑스러웠던 고구려의 나라 이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부쿠리 용손의 성은 애신교로인데 알파벳으로는 아이신기요로라고 표기를 하지만은 만주어에선 아이가 에로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 1779년 조선조에서 펴낸 만주어 사전 한청문감을 보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아이신기요로가 아니고 애신교로로 적혀 있죠. child라는 뜻의 아이를 한국인이 애로 발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말에 아이를 애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발음이 만주어에서도 아이가 애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신교로의 뜻은 뭐냐? 애신교로의 한자 애신강라를 신라를 사랑하고 잊지 말라는 식으로 뜻풀이한 그 속설들도 있지만은 청나라 6대 황제 걸륭제는 만주원류고에서 애신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득한 성은 애신교로씨인데 만주어에선 금을 애신이라고 하니 가히 금나라의 근원이 만주와 같은 계통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애신교로, 곧 애신강라의 애신은 금나라 금씨, 다시 말해 만주가 금나라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나라를 상징하는 퍼쿨론이 만주의 시조 부쿠리 용손을 낳았잖아요. 교로는 성, 곧 패밀리 네임을 뜻하는 말로서 애신교로는 금성, 곧 금시성이라는 뜻인데 사실 교로라는 만주어는 우리말로는 그 먼 친척이나 또는 반계 혈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말에서는 이 단어가 결애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애신교로 부쿠리 용손이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태조 무황제실록에 따르면 오막해, 만주 원리고에 따르면 앙모휘였습니다. 중국 학자들 가운데는 부쿠리 용손이 도착한 지역이 현재 그 연길 왼쪽에 위치한 그 돈화나 또는 그 북쪽에 위치한 흑룡강 유역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문헌에 실린 내용과는 동떨어진 위치죠. 돈화나 흑룡강은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을 따라 내려가면 자연히 도착하게 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부쿠리 용손이 도착했다는 오마케나 앙모휘는 그럼 어디를 가리키는 그 지명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회령, 본래 고려의 땅으로 속칭 오음회라 하는데 오랑캐 말로는 알목하다. 동맹 가천모가는 땅이 비어있는 것을 틈타 들어와서 살았다. 중국 사서에 실린 오마케나 앙모휘는 둘 다 그 만주어를 음차한 것으로서 그 원래 발음은 엄호이인데 조선에서는 이 엄호이를 오음회라고 표기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실록의 오음회는 회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부쿠리 용션이 백두산에서 작은 배를 타고 흘러내려가 도착한 곳은 한반도 북단에 있는 그 회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보세요. 일부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돈화시나 흑룡강은 백두산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서 도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두만강 옆에 회령이라면 아주 자연스러운 위치죠. 그럼 회령 일대의 땅이 비어있는 걸 틈타서 들어와서 살았다는 그 세종실록의 동맹과 첩모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맹가천모가. 동맹가 첩모가는 맹가 첩모가라는 이름에 당시 중국에서 하사받았던 동성을 덧붙인 것으로 보통은 맹가 첩모아라고 합니다. 몽케티무르 또는 몽케테무르라는 몽골식 이름을 한자로 음차한 거였는데 만주어식으로는 멍투무 또는 멍터무, 한자로는 맹특목으로도 표기를 했습니다. 중국 인명사전을 찾아보니 청나라를 연 시조 맹특목은 청나라의 조조원 황제로 추존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조조원 황제 이콜 맹특목 이콜 맹가천목아 이콜 동맹가천목아가 됩니다. 동일 인물이죠. 그런데 조조원 황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조실록에는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선녀가 말하기를 내 성은 애신교로이며 내 이름은 부쿠리 용션이다. 말을 마친 후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때 세성씨는 우두머리를 다투어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단정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까닭을 물은 뒤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세성씨의 우두머리로 옹립했으니 이이가 청나라 사람의 시조가 되고 추존하여 조조원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조실록에는 조조원 황제가 포고묵 옹순 곧 부쿠리 용션과 같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조조원 황제 이콜 맹특목 이콜 맹가천모가 이콜 부쿠리 용션이 되는 겁니다. 조조는 여기에 조조는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비롯할 조자죠. 시작조. 조조는 시조라는 뜻이니까 조조원 황제라는 것은 시조인 원래 황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는 황제 자리에 오른 일이 없었지만은 금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6대 선조, 6대 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존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니 누르하치 6대 조의 본명은 맹특목이나 맹가천모가였고 시조설화에 나오는 부쿠리 용션 곧 고구려 영웅이라는 것은 이 맹가천모가의 별명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도착한 부쿠리 용션을 우두머리로 옹립한 삼성은 세 가지 성, 삼성은 회령 일원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알타리, 올랑합,
올적합 등 만주의 세 부족을 가리킵니다. 선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설화 속에 부쿠리 용션이 실제했다는 사실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신령한 까치가 물어다준 빨간 열매를 먹고 부쿠리 용션, 곧 맹가 천모가를 낳았다는 포클로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을까요? 그녀의 실체를 밝힌 기록은 놀랍게도 조선의 태조실록에서 발견이 됩니다. 범찰의 어미는 첨이보가의 딸 야오거인데 처음에 두만휘우에게 시집가서 맹가천모가를 낳았습니다. 이 범찰은 맹가천모가와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지간이었는데 그 두 사람을 낳은 어머니의 이름은 첨이보가의 딸 야오고였던 것으로 세종대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세종실록에서 함길도 도절제사를 역임해서 북방 문제에 정통했던 김종서입니다. 선녀가 아니고 보가라는 사람의 딸 야오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오고의 첫 남편은 그 맹가천모가, 다시 말해 부쿠리 용션, 다시 말해 고구려 영웅의 아버지가 되는 휘후였다고 합니다. 동시성을 하사받았으니까 풀네임은 동휘후였죠. 이 동휘후와 야오고 부부의 아들 맹가천모가 곧 부쿠리 용션이 나중에 만주 시조가 되는 건데 그 출생을 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까치가 물어다 준 열매를 먹고 선녀가 낳은 부쿠리 용션으로 둔갑을 하게 된 거죠. 만주 시조의 설화가 지금 하나씩 역사적 사실로 밝혀져 가고 있네요. 그들 가족은 회령 일원의 만주 부족들을 다스렸는데 그 중간에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곤란에 빠진 이 맹가천모가를 도와준 것은 그 놀랍게도 이성계였던 것으로 세종실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맹가천모가가 우대계족에게 재산과 기타 물품을 모두 빼앗기고 그 부하와 백성들이 흩어져 스스로 존립할 수 없게 되자 신의 조부께서 불쌍히 여겨 본인에게 경성 등지의 만호관직을 제수하고 신의 부친때에 승진시켜 상장군 삼풍관직을 제수하여 호적에 붙이게 하였습니다. 이는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주본의 일부인데 문장 속의 그 신이라는 것은 세종대왕을 말하는 것이고 조부는 문장 속의 그 조부는 이성계, 부치는 이방원을 가리킨 겁니다. 중요한 점은 만주 시조인 맹가천모가가 만호에 이어 상장군이라는 조선조 관직까지 제수를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만주 시조가 조선의 신하였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주 시조의 설화는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확인이 된 셈이죠. 그 후 맹가천모가의 6대손인 그 누르하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요동 일대의 여진족을 사실상 다스리고 있던
고려 출신의 명나라 무관 이성량 요동청병관에게 투신한 뒤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서 건주 좌이 도지휘사에 임명이 되었고, 이후 만주 전역에 흩어져 있던 시족이나 부족들을 통일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군정합일의 팔기제도를 수립한 누르하치는 마침내 1616년 호투아라의 금나라 곧 후금을 세우고 칸으로 자립을 하죠. 그리고 2년 뒤에는 그동안 한족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아온 7가지 큰 원한 곧 7대 한의 조소를 반포하고 명나라 정벌에 나섭니다. 누르하치는 다인종 군사조직인 8기군 10만 명을 이끌고 명나라군 47만, 여기에는 그 조선 원군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 포함된 명나라군 47만 명과 맞붙은 사루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만주를 정벌한 누르하치는 이후 명나라 본토를 치기 위해 산해관을 공격을 했으나 명나라 군대가 이 무렵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다량의 홍위포, 서양 대포죠. 홍위포를 쏘아대는 바람에 그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진족의 꿈인 동시에 내적으로는 고구려의 꿈이기도 했던 한족 정벌을 이어간 누르하치의 맏아들 황태극은 1635년 통칭으로 사용되던 건주여진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시키고 만주로 불러야 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나라엔 원래 만주하다, 울라, 예허, 호이파 등의 이름이 있었는데 예전에 무지한 사람들이 왕왕 주신이라 불렀다. 무릇 주신이란 이름은 석북 초무기근의 후손에게나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는 만주라는 이름을 세웠고 그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만주의 원래 이름만 사용하고 예전에 잘못된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된다. 그러나 다음에 스스로 황제라고 칭한 황태극은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꿉니다.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오행설이 유력한 것 같아요. 오행설에서는 화급금이라 해서 불이 쇠를 녹인다고 보죠. 불의 성격인 명나라가 쇠붙이 성격인 금나라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극화, 곧 불을 끄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물수변이 들어간 청자, 맑을 청자를 국호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누르하치의 손자인 순치제대에 와서 여진족은 중원을 정복하게 되죠. 오갈 데가 없어서 저 한반도 끝 회령 일대에서 운구하면서 한때는 조선의 관리 노릇도 했고 일부는 조선인으로 귀화하기도 했던 여진족이 이제는 만주 전역과 중국 대륙 전체를 호령하는 당당한 위치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중원과 만주를 제패한 여진족의 뿌리는 뭘까요? 팍스 코레아나.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제2의 고구려였던 그 발해를 빼버렸는데 사실은 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조선조에 오면은 만주에 살던 사람들을 여진족이라 해가지고 타민족 취급을 했고 특히 여진족의 일부인 올량합의 경우는 오랑캐라고 멸시까지 했습니다. 한자로 올량합이라 쓰고 오랑캐라고 합니다. 지금도 역사에 나오는 여진족을 깔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고구려나 발해가 패망한 뒤에 거기 살던 우리 민족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냥 흔적도 없이 공중으로 증발해 버렸던 걸까요? 고구려 패망 후 약 1000년 뒤에 나타난 부쿠리 용쇼는 누굽니까? 여진족이에요. 그런데 그 여진족의 의식 속에 고구려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만주시로의 설화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말갈린 얘기가 나와요. 나는 그 학생 시절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 언짢았어요. 국경선도 확실치 않던 그 시절에 국경선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구려에 살면 그게 고구려인이고 발해에 살면 그게 발해인이지 말갈일은 또 뭡니까? 생긴 것도 같고 말도 같고 사실은 그 종족도 같은데 말갈인도 그냥 말갈인이 아니라 송화강 쪽에 살면 송말말갈, 흑룡강 쪽에 살면 흑스말갈이라는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한자 문화의 강력한 힘 또는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그 역대 선비나 학자들은 그게 무슨 금과 옥조라도 되는 줄 알고 그런 식의 구분에 사실은 계속 놀아난 겁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건 강원도에 산다고 해서 강원족, 평안도에 산다고 해서 평안족, 경상족, 충청족, 전라족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동이족이 살던 땅은 그런 식으로 죄다 쪼개 놓으면서 외부에서 흘러들어가 온갖 인종의 잡탕도가 아닌 자기네는 왜 넓은 중국 대륙에 사는 사람 모두를 한족으로 퉁친 겁니까? 보세요. 말도 같고 역사도 같고 문화도 같았던 사람들을 무슨 강이나 종교나 지방색 등을 기준으로 갈라놓은 그 영국인의 그 장난 때문에 그게 분할 통치의 일환이기도 했죠. 지금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는 옛날에는 다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다 쪼개져 가지고 각기 다른 나라가 되어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말하자면 그 비슷한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라고 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거기다 한족이 동이족의 갑골문을 자기들식으로 발전시켜온 그 오늘날의 그 한자는 말이죠. 발음은 그 토탈 400개밖에 안 되는데 글자는 5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발음 표기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만주족을 가리키는 여진이란 글자만 해도 말이죠. 숙신, 식신, 직신, 주신, 주신, 제신, 주손, 주리진, 여진, 여직 등 좀 거칠게 말한다면은 꼴 잃은 대로 적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한자는 각 글자마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인종도 나중에는 막 글자만 보다 보면 다른 민족으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세월과 내외의 여건 때문에 사실은 피도 좀 섞였고 형태도 좀 변형이 되었겠지만 나는 여진족이 그곳에 앞서 살았던 고구려나 발해의 후예라고 봅니다. 원초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말이죠. 여진족을 타민족으로 여겼던 그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태조실록에 보면은 이성계 할아버지 몽골 이름은 바얀터무루, 한자 표기로는 발안천모가였고, 이성계의 큰아버지 이름은 타스부카, 한자 표기로는 탑사불화였으며, 이성계의 아버지 이름은 울루스부하, 한자 표기로는 오로사불화였고, 이성계 자신의 이름은 아기바토루, 한자 표기로는 아기발도였습니다. 이성계는 거의 100년에 걸쳐 몽골 관직을 맡아 세력 기반을 다진 고려계 몽골 군벌 가문의 출신으로서 그 집안의 직계 4대적까지가 모두 몽골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뿌리는 전주 이시로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 그의 집안은 몽골과 깊이 연계되어 있었고, 그의 어릴 적 인간관계는 주로 그 일대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진족 출신의 이지란 등이 그와 의형제를 맺기도 했던 겁니다. 소중화를 자처하며 여진족을 깔보았던 조선국의 출발점이 여진족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라 잃은 유민의 입장에서 여진족은 표면적으로는 야만인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여진족의 뿌리는 고구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주 시조의 설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생활은 구차했는지 몰라도 동북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의 기상은 그들의 정신 속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부쿠리 용션, 곧 고구려의 용, 그의 6대선 누르와치가 후금을 세웠고 누르와치의 손자가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뿐이 아니에요. 그들에 앞서 세워졌던 배금은 만주 전역과 대륙의 반을 차지했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대금의 시조가 고려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고려사 전료에 분명히 실려 있는데 금사에는 그 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나라 시조인 한보는 처음 고려에서 왔는데 나이가 이미 60세를 넘었다. 태조가 양복 알답자를 보내 발해 사람들을 회유하기를 여진과 발해는
본래 한 집안이다 라고 하였다. 대금의 시조는 고려 출신이었고 여진과 발해는 본래 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진과 한 집안이었던 그 발해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였으므로 결국 여진은 고구려의 후예였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대금에 앞서 중원을 겨냥했고 만주 전역과 몽골 지역을 차지했던 요나라의 거란족 또는 그란족은 고구려 시대에는 엄연한 고구려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의를 마감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단판에 나섰던 고려의 서희에게 그란의 총사령관 소손영은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손영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대들이 그곳을 잠식해왔다. 소손영은 요나라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점을 간접으로 언급을 했어요. 고구려는 그냥 증발해 버렸던 게 아닙니다. 사실 고구려 시대에는 모두가 고구려인이었으나 고구려가 패망한 뒤에 자기 특색이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집단은 모두 4개가 있었습니다. 말갈, 여진, 그란, 몽골. 후에 등장하는 몽골은 전부터 있었던 말갈과 같은 부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즉 물길, 말갈, 몽골로 시대에 따라 명칭이 계속 바뀌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원초론적인 시각에서 나는 이들 모두가 고구려인이었다고 봅니다. 고구려가 패망한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특색이나 정체성을 드러내길 시작했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한국인 가운데서도 평안도와 경상도와 함경도와 전라도 등의 그 지역색은 따지고 보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합치면 한국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갈, 여진, 그란, 몽골도 따지고 보면 차이점이 있었지만은 합치면 고구려인이었던 거예요. 그 4부류 중 하나가 발해국을 세운 그 말갈이었고 둘은 청나라를 세운 여진이었으며 셋은 요나라를 세운 그란 또는 거란, 넷은 원나라를 세운 몽골이었습니다. 사실은 원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그 몽골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하겠지만은 여기서 내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나당연합군에 패한 고구려는 그냥 공중 분해되었던 것이 아니라 제2의 고구려인 발해국이라는 형태로 동북아를 제패한 청나라의 형태로 화북 이북의 거대 제국을 세운 요나라의 형태로 세계를 제패한 몽골 제국의 형태로 각기 재탄생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일부였던
고구려의 후예들이 원초론적인 시각에서 말이죠. 우리 민족의 일부였던 고구려의 후예들이 동북아와 세계 제패를 한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인식은 장차 정세가 바뀌어 현재 중국이 분할되고 우리가 기지개를 켜는 그 시대가 오면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한국에 의한 평화, 팍스 코레아나, 그냥 나만의 꿈일까요? 동북아의 수준을 넘어서는 팍스 코레아나, 이게 우리의 앞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한없이 웅장해지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지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는 세계를 제패했던 그 몽골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었나 하는 테마를 가지고 다시 뵈려고 하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귀가 멍멍해져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는 식으로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 더운 여름에 재녹화를 하는 것도 힘이 들어서 그대로 방영을 하게 되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